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병원 정형외과 유준일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근감소증의 최신 업데이트라는 내용인데, 사실 최근에 여러 매스컴이나 또는 병원에 가보신 분들께서는 이런 근감소증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딱딱할 수는 있지만 학문적인 그런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제가 좀 그런 근감소증에 대한 최신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감소증 말씀을 드린다고 시작을 했는데, 저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오늘도 세 분의 환자분들, 어르신들, 할머니분들이죠. 이렇게 낙상이 돼서 고관절, 보시면 고관절이 이렇게 부러졌는데요. 골다공증이 있어서 부러진 고관절 골절 환자인데, 고관절 골절 환자에 대해서 수술을 세 분이나 하고 왔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저희가 이제 고관절 골절 환자가 항상 사회적으로 문제다라고 하는 이유가 50세 이상에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할 경우에 그 사망률이 매우 높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질환인데요. 특히나 이런 고관절 골절 후에 더 많은 질환들이 발생하고 사망률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밖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어르신들이 안 그래도 근육량이 적고 골다공증이 있었는데 골절 후에 아주 빠르게 근육이 소실되면서 결국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시는 거죠. 주변에 어르신들 보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되고 결국은 1년, 2년 뒤에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고 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노인성 질환들 또는 노화가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질환들은 정말 많죠. 많은 질환들이 떠오르실 텐데, 이러한 노화가 되는 것들을 저희가 의학적인 용어로 노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쇠는 노쇠 안에 여러 질환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몸에는 근육이 아주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근육의 노쇠가 결국은 오늘 말씀드릴 근감소증이고요. 이러한 근감소증이 발생한 어르신들은 취약성 골절, 즉 낙상에 의한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골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건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근감소증은 여러 질환들이 있지만 노쇠에서 가장 핵심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저희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정말 많이 저한테 들리는 질문입니다. 젊을 때도 근감소증이 올 수 있나요?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나이, 우리가 젊은 나이에는 근육의 감소 또는 근력의 감소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고,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것은 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최근부터는 이게 질환으로 됐기 때문에 근감소증은 60세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노인에서 붙이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환자에서 근감소증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근육 감소가 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포함해서 근감소증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이라는 용어가 나온 지는 20, 30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 이후에 여러 연구자들, 학자들을 통해서 근감소증의 정의가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2020년도에 아시아의 모든 근감소증을 연구하는 유명한 석학들이 모여서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 정의는 노화에 따라서 골격 근육량의 감소가 있고 근력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65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60세 또는 65세 이상에서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 근감소증의 정의고, 우측 그림 보시면 MRI에 48세 남자가 같은 환자인데요. 48살 때는 근육이 이렇게 가득 차 있죠. 요 회색 부분이 근육입니다. 70세가 되니까 근육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근감소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답인가라는 채팅창에 질문이 나왔는데, 이 내용은 제가 오늘 따로 준비한 내용이 뒤쪽에 있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근감소증의 유병률, 그러니까 근감소증은 과연 몇 퍼센트 정도의 유병률을 갖고 있고 어느 위험 인자가 있는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을 때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에서 있었던 2020년도 연구 결과인데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일본, 중국, 한국 등에서 근감소증이 과연 어느 정도의 유병률을 갖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대략 5에서 25%의 인구가 60세 또는 65세 이상에서 근감소증을 갖고 있었고요. 이 중에서 공통적인 소견은
남자가 더 많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노인성 질환 중에 근골격계에서 골다공증, 그러니까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폐경후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이 더 많은데 근감소증은 남성이 더 많은 게 재미난 특징을 갖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위험인자가 있을까? 아주 많은 위험인자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위험인자에 대한 아시아에서의 연구를 많이 오랫동안 진행해왔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직접 진행했던 한국인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채팅창에 들어오신 선생님들이나 또는 여러 일반 클리닉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인데요.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심혈관계 위험인자,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도 도움이 되고요. 체중 감소, 식욕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소화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것도 역시 원인이 되죠. 채팅창에 보면 단백질이 답인가 또는 단백질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됩니다. 뒤에서 또 말씀드릴 내용인데 앞서 위험인자 중에서 식욕 감퇴나 소화 기능 장애는 역시 단백질의 흡수를 막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운동 없이 단백질은 또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한데 운동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위험인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생활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중에서 술, 특히나 그냥 일반적인 술 섭취가 아니고 폭음입니다. 폭음. 폭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은 양도 폭음의 기준에 들어있는데 이것도 좀 재밌는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수면량의 부족 그리고 수분 섭취의 부족 역시 중요한 근감소증 위험인자가 되겠습니다. 근감소증 유병률이 앞서서 제가 한 25%, 20%라 말씀드렸는데요. 근감소증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고관절 골절 환자가 될 텐데 고관절 골절 환자에서 근감소증 유병률은 남자가 68%, 여자는 44%로 굉장히 높은 유병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감소증과 골다공증 두 가지 대표적인 근육과 뼈에서의 노인성 질환인데 두 가지 질환은 정말 밀접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연구인데 고관절 골절 환자에서 골다공증이 더 중요한가 근감소증이 더 중요한가가 궁금해서 했던 연구 결과인데요. 이 연구 결과로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이 연구에서는 근육의 기여도가 뼈, 골다공증의 기여도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그런 중요도를 가졌습니다. 즉 골다공증도 있고 근감소증이 있다면 더 많은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더 많이 넘어져서 뼈가 부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궁금해서 한국인에서 과연 근육이 감소돼 있고 뼈가 감소돼 있는 골다공증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라는 조사를 했었습니다. 연구가 재밌는 거는 여러 다른 만성질환을 우리가 같은 레벨에서 보더라도 두 가지 질환이 함께 있는 환자들은 약 2배에서 3배 이상의 사망률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관절 골절 환자는 그 자체로도 사망률이 매우 높은데 근감소증까지 있다면 환자들이 더 많이 돌아가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알코올에 대한 얘기인데요. 술 섭취죠. 근감소증 위험인자 중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폭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희 한국인에서 대규모 그 코호트를 통해서 했던 연구인데요. 폭음을 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근감소증의 위험률이 약 3.8배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내용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과연 폭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소주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소주 한 잔이 8g이 됩니다. 그리고 19도짜리 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에 나오는 소주들은 조금 더 도수가 약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잔수를 마시겠지만 최소 한 4잔 이상을 먹었을 경우 여성의 경우에는 기준입니다. WHO 기준에 따라서 폭음이라 할 수 있고요. 폭음을 할 경우에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3.8배가 증가합니다. 운동을 똑같이 하더라도 근감소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특히 고령의 여성에서는 적당량의 술을, 그냥 적당량의 음주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여러 환경 오염들 또는 그런 대기 오염들 때문에 근감소증의 위험인자, 그러니까 중금속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수은이나 카드뮴이나 납 같은 것들은 대기 중이나 또는 물속에 들어있는 그런 중금속인데 이런 중금속의 농도가 높아져도 근감소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채팅창의 성별에 따른 발생 양상이 다른가요? 제가 아까 처음에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매우 다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이유 중에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성은 폐경에 따른 에스트로겐 레벨이 줄어들고요.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남성에서의 노화에 따른 근감소증이 훨씬 더 증가하는 게 특징적인 차이입니다. 다음은 영양과 염증인데요. 영양실조, 여러 원인이 있죠. 입맛이 떨어지거나 노인분들은 침분비가 떨어지거나 또는 입맛이 떨어지는 여러 원인들이 있어서 영양실조에 빠질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여러 질환들이 많죠.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요. 퇴행성 관절염도 있고 그 외에 여러 장질환들, 염증성 장질환도 있는데 이런 만성 염증 상태가 근감소증을 일으키는 또 중요한 위험인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 섭취인데요.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했던 물 섭취 연구입니다. 저 자체도 물 섭취를 하루 중에 거의 하질 않고요. 거의 뭐 커피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음료수들을 주로 마시게 되는데 이런 커피나 음료수들이 아니고 우리가 생수죠. 일반적으로 물을 생수로 마시거나 또는 음식을 통해서 먹게 되는데 물 섭취, 생수를 통한 물 섭취는 정상인 기준에서 남자 5잔, 여자가 4.5잔 이상을 마셔야 되는데 다음에 그림과 같이 남성과 여성이 물 섭취량이 떨어질 경우에 이런 환자에서 1.5배 이상의 근감소증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가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그 이외에도 여러 국제적으로 여러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연구 결과 공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물 섭취가 근감소증에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엉덩이 기억 상실 증후군이나 채팅장에 말이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제가 주로 보는 근육이 엉덩이 근육인데 우리 몸에는 근육의 그 매스가 큰 근육들이 있죠. 엉덩이 근육이나 또는 척추 주변의 근육 같은 것들. 이런 근육들은 우리가 뭐 흔히 말하면 근력 운동이라고 하죠. 우리가 벤치프레스를 하거나 또는 스쿼트를 하는 그런 폭발적으로 근육의 힘을 발휘할 때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타입 2 근육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라톤 같이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근육은 좀 작은 근육이죠. 타입 1이라고 부르는데 엉덩이 근육은 타입 2라고 하는 그런 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노화에 따라서 빠르게 줄어드는 근육이 타입 2 근육, 즉 빠르게 힘을 낼 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엉덩이 부분과 척추 주변의 근육의 상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른 근육의 감소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매우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혈관 건강인데요. 이것도 제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연구가 없어서 했던 연구인데 저희 그 진주 주변에 제가 있는 진주의 주변에는 여러 농어촌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농어촌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에서 혈관의 기능을 보는 검사를 했습니다. 혈관 내피 세포 검사를 했는데 혈관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근육의 힘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과학적인 그런 배경이 있겠지만 이런 중요한 미토콘드리아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근육의 힘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세포고요. 그리고 엔지오제네시스, 즉 혈관이 신생이 돼서 우리가 근육의 힘을 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아마도 혈관의 이런 내피 기능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설을 세운 바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여러 혈관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고지혈증이나 또는 당뇨나 그 외에 여러 가지 혈관 건강을 해치는 원인들은 역시 근감소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단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근감소증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뭐 헬스장을 가거나 또는 여기 필라테스 선생님들도 많이 듣고 계시는데 필라테스나 요가를 가도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인데 과연 병원에서는 근감소증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사실은 근감소증이라는 진단 기준이 없었습니다.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저희가 2017년도경부터 다음과 같은 질병 분류 코드를 갖고 근감소증이라는 진단을 해왔었는데요. 국내에서는 여러 전문가들과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여러 기관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1년 초에 진단 기준이 나왔고 질병 분류 코드도 잡혀서 이제는 병원에 오시면 우리가 당뇨, 고혈압처럼 근감소증도 여러분들 또는 환자분들의 질병 그런 EMR이라고 그러죠. 우리 차트에 근감소증이라는 질환이 추가가 되고 또 치료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어로는 사코페니아, 질병 코드는 M62.5라고 하고 근감소증이라는 질환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단을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채팅창에 나온 내용 중에 운동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근감소증의 치료 부분에 뒤에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서 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 진단 기준은 한 10년 정도 계속 변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진단 기준을 해놓고 봤을 때 여러 건강 상태나 신체 기능 상태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역별로, 왜냐하면 서양 쪽하고 또 우리 그 한국이나 아시아 쪽은 여러 식습관도 다르고 문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진단 기준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정된 아시아에 있는 근감소 진단 기준이 다음과 같은 복잡한 표가 나오는데 조금 더 편하게 말씀을 제가 뒤에서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종아리 두께나 또는 우리가 간단한 설문지를 통해서 근감소증을 먼저 자가 진단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근감소증이 위험하다라는 그런 점수가 나오게 되면 고밀도 장비를 이용한 또는 인바디라고 흔히 부르는 체성분을 분석하는 장비를 통해서 근육량을 평가하고 그리고 나서 악력을 측정하거나 또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근육 수행능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종아리 두께를 재는 건데요. 우리 종아리 두께가 두꺼운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씨름 선수들 보면 굉장히 종아리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 건강하신데 지금 보시면 줄자로 종아리 두께를 잽니다. 이렇게 재시면 안 되고요. 조금 아랫부분에서 최대 두께, 종아리 최대로 두꺼운 부분을 재서 우리가 남성은 34cm, 여성은 33cm를 넘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 만든 방법인데 엄지와 검지를 링을 만들어서 종아리의 최대 두께 부분에 갖다 대서 다음과 같은 둘레가 손가락으로 다 커버가 되면 적당한 거고요. 이게 넘치게 되거나 모자르게 될 경우에 우리가 종아리 두께가 충분하다 또는 종아리 두께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데 사실 이 방법은 손의 크기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줄자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정확도가 있습니다. 또한 근감소증 선별 설문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력에 대한 평가 항목, 보행 보조에 대한 평가 항목이나 또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근육 수행 능력 또는 계단을 오르는 능력이나 낙상에 대한 과거력을 물어보는 그런 설문지를 하고 있고요. 저도 외래에서 환자분들에게 이러한 선별 설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밀도 측정 방법인데 아마도 여기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런 골밀도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씩 들어보셨거나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방법은 이중에너지 X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골다공증 진단 기준으로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에서 같은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전신 근육과 전신 지방량을 측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신 근육량을 측정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 근육량을 가져오고 싶지만 복부 쪽에 있는 근육들은 지방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근육 자체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양쪽에 있는 팔의 근육과 양쪽에 있는 다리의 근육을 합산해서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근감소증에 대한 이 X선 흡수 계측법을 통한 전신 골밀도 측정 방법은 이전까지는 저와 같은 연구자들만 시행했었는데 올해부터 작년 말부터는 병원에서 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신의료기술이라는 허가가 되어 있어서 병원에 오신다면 특히나 제가 있는 경상국립대병원에 오시면 다음과 같은 전신 골밀도 방법을 활용해서 근감소증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까지 진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것이 다음과 같은 인바디 장비죠. 인바디는 회사 이름이고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BIA, 영어로는 Body Composition Analyzer라 불러서 체성분을 분석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흔히 비만 환자들에서 지방량을 분석할 때 많이 쓰는데 근육량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죠. 우측에 보시면 골밀도 장비로 활용했을 때의 남자와 여자에서의 근감소증 기준 그리고 인바디 장비에서 측정했을 때 남자 여자에서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통해서 근감소증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인바디 장비 같은 경우에는 포터블 장비가 많잖아요. 체중계 같이 생긴 것들 또는 인바디 밴드라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아직 진단 기준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또한 초음파 장비로도 근육을 잴 수 있는데 이런 장비들도 진단 기준으로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악력 측정인데요. 우리가 뭐 하지 근력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병원에 오게 될 경우에 환자분들이 골절이 있거나 또는 무릎에 통증이 있으면 걷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력을 통한 근력의 평가를 대신하는데 다음과 같이 앉아서 일반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고 남성은 28, 여성은 18kg 밑으로 떨어지면 근감소증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일정한 동작에서 측정하지 않은 근감소증에서의 악력 측정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프로토콜이 이제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저희 한국에 있는 대한고울대사학회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아주 자세한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논문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근육 수행력이죠. 우리가 근육 감소가 일어나고 근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잘 걷지 못하고 운동을 잘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하지 근력은 좌측의 그림과 같이 의자에서 5번 앉았다 일어났다를 12초 안에 할 수 있느냐 또는 우리가 6m를 그어놓고 환자가 걷도록 해가지고 1m/s 안에 그 거리를 걸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타임워치 방법을 써서 수행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연구진들이 많이 하는 간이 신체 능력 배터리라는 방법이 있는데 환자분의 균형 평가 또는 보행 속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3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검사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이 검사 방법은 좀 시간도 걸리고 복잡하지만 상당히 정확도가 있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앱도 개발돼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채팅창에 저는 젊은데도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너무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 방법들이 복잡하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 또는 세계에 있는 많은 연구자들이 뭔가 하나의 테스트만으로 또는 하나의 간단한 검사만으로 근감소증을 예측할 수 없을까라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 2, 3년 내에 그런 방법들이 충분히 개발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체 나이 테스트 어플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저는 이런 여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금 더 과학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은 많지 않습니다. 뇌졸중으로 근육 손실이 있을 경우에 재활 치료를 하면 근력 운동하면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같이 근무하고 있는 경상국립대병원의 이창환 교수님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이런 병원에서 재활의학과에서 수가를 인정받은 상태로 이러한 재활을 받을 수는 없지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어느 정도 양이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지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단받고 싶으면 어디로 오시면 되냐고 질문이 있는데요. 가까운 대학병원들에서는 대부분 가능하고요. 뭐 진주나 경남에 계시다면 저희 경상국립대병원에서는 언제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화면에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관절이 자동으로 인공지능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이 환자의 근감소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측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가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여러 가지 앱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고 정말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확도가 확보가 된 그런 앱들이 개발된다면 아마 이제 선생님들께서 환자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런 너무 복잡한 방법들 또는 이런 방법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정확도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검사 수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피를 뽑거나 소변 검사들은 일정한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볼 수 있는 소변 검사가 개발돼서 한국에도 지금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사들은 우리가 여러 환자들을 통해서 검사의 수치를 어느 정도 분포를 알아야 환자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 방법도 아마 2, 3년 내에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소변을 통해서 근감소증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올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또 근감소증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이기인데요. 우리가 어떤 질환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삶의 질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근감소증은
또 다른 질환하고 다르죠. 그래서 제가 했던 연구는 아니고 제가 했던 번역 작업이었는데 인터넷 들어가시면 바로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근감소증의 삶의 질, 내가 근감소증 때문에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졌을까를 자가 평가할 수 있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 그런 설문지를 번역했고 활용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본인의 근육 관련된 삶의 질이 어떤가를 평가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근육이 약하다는 것은 상체를 키워야 되냐, 하체를 키워야 되냐,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조금 더 어렵게 발상학적으로 봤을 때 남자와 여자에서의 상하체의 근육의 양과 분포가 다릅니다. 남성은 상체가 좀 더 발달한 게 발상학적으로 알려져 있고 여성은 하체가 좀 더 발달한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하시는 걸 보면 남자는 하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상체 운동을 주로 하고 있고 여성분들은 상체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체 운동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좀 반대로 하고 계신 거라 생각해요. 물론 하체도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되지만 여성분들은 상체 운동도 좀 많이 같이 곁들여 하는 것이 좋고요. 남성분들은 하체 운동을 너무 배제하지 말고 균일하게 균형 잡힌 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근감소증의 삶의 질이라고 검색해도 나오고요. 앞에 보면 사크 큐엘이라고 있는데요. 사코 큐엘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사코페니아란 영어를 치시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 영어로 치셔야 아마 더 검색이 잘 될 겁니다. 한번 쳐보시면 사크 큐엘 또는 SAR QL이라 치시면 인터넷 창에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준비한 가장 마지막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근감소증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죠. 특히 나이가 들면 근육이 다시 붙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치료가 중요할 텐데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컨셉은 운동 그리고 영양입니다. 이건 뭐 더 다 들어봤고 이미 아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도 균형 잡힌 영양과 균형 잡힌 운동하기 어려운데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에게 이런 운동과 영양은 매우 어려운데 운동은 저항성 근력 운동. 앞서 계속 우리가 채팅창에서 얘기했던 그런 근력 운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면 헬스 같은 운동들을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유산소 운동, 달리기 하거나 마라톤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유산소 운동들도 역시나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면 영양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루에 자신의 몸무게 킬로그램당 1.2g에서 1.5g 이상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 단백이 아니고요.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특히 류신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그런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매우 힘들거나 또는 이런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경우에 설사를 하거나 흡수를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필수 아미노산 보충제를 권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되는 질환입니다. 근감소증이 치료가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제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나시면 치료가 되는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내용이 궁금해서 지금 우리 채팅창에 질문하신 내용들이 실제 제가 궁금해서 제가 2017년도에 진주에 내려와서 가장 먼저 찾아가서 인사드린 저랑 가장 친한 교수님이 저희 경상국립대 체육교육학과의 김지석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 김지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근감소증을 운동으로 치료하는 연구를 가장 많이 하시는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우리 함께 이 지역에 있는 경상남도에 있는 어르신들의 근감소증 정도를 좀 알아보고 같이 치료해 봅시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번 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으로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PT를 하시는 운동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가서 3개월간 일주일에 한 2번씩 꾸준하게 운동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재밌는 결과인데요. 뒤에 보시면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어요. 65세도 아니고 75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3개월 동안 꾸준히 하고 우리가 측정했던 근력이나 근육량이나 또는 움직이는 그런 운동 상태가 신체 능력이 모두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3개월 지나고 1년 뒤에 다시 찾아갔을 때 이 어르신들이 그런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이 20-30%도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지 운동을 한다면 결과는 반드시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인지는 여러 연구 결과에 따라서 매우 다르지만 20%에서 30%가량이 근육도 그렇고 악력도 그렇고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죠. 이런 어르신들에서 우리가 헬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벤치프레스나 스쿼트 같은 운동들만 어르신들에게 하게 되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는 그 뻣뻣한 근육을 돌릴 수 있는 유연성 운동하고 그리고 저항성 근력 운동을 복합적으로 해야 되고요. 평소에 많이 걷거나 많이 조깅 같은 걸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도 가르쳐 드렸고, 또한 재미난 게 세라밴드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세라밴드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저항을 좀 더 효과적으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항성 세라밴드 운동을 복합적으로 했었습니다. 이런 복합 운동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죠. 채팅창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서 조금 답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골프가 굉장히 많이 도움되던데 도움이 될까요? 골프가 근감소증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라도 없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골프 운동이 선수들이 하는 운동 정도의 로딩이 아니라면 근감소증에 큰 도움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근감소증 얘기하는데 골다공증 얘기가 나오는데 골다공증은 약을 먹어야 됩니다. 골다공증이 진단된 환자들은 약을 먹는 것을 지금 모든 병원이나 모든 의사 선생님들께서 권장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근감소증은 골다공증이라는 질환보다 3, 40년이 더 늦게 발견됐기 때문에 아직 약제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은 약을 드셔야 되죠. 저는 매일 달리기를 하는데 햄스트링 근육이 파열됐습니다. 근력 운동할 때 조심할 운동이 있을까요? 달리기를 하실 때 달리기 시합을 했다고 한 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달리기라 함 또는 걷기라 함은 본인이 걷는 일반적인 속도, 편하게 자기가 한 10분 이상 걸었을 때 부담이 되지 않는 속도보다 조금 힘든 정도로 걷는 것이 운동이 많이 되는데,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면 본인이 걷는 정도를 잘 모르고 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갑자기 스타트하는 경우. 그냥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100m 장거리 선수들이 햄스트링 파열이 많이 오고요. 야구 선수들, 특히 외야수라 그러죠. 제가 야구를 매우 좋아해서 갑자기 또 야구 얘기를 하는데, 멀리서 그 외야에서 갑자기 이제 저희가 2루, 3루 쪽에 뜬 그런 공들을 잡기 위해서 갑자기 스타트할 때 이런 뒤에 허벅지 쪽에 햄스트링이 많이 파열되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운동을 뭔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력 운동은 충분한 유연성 운동과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풀어준 후에 본인의 능력에 맞는 그런 걷기 운동을 해야 되겠죠. 네, 다시 그러면 영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양치료도 사실은 오늘 한 20-30분으로 끝날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단백질의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보충제를 먹는 것이, 보충제나 또는 우리가 식습관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연구 결과에서도 이런 필수 아미노산 보충제들이 하지 근력을 늘려줬다라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약제들이 있고 여러 보충제가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오늘 넘어갈 거고요. 또한 환자분들이나 여러 주변 분들에게 그러면 근감소증 치료를 해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복용해야 될까? 굉장히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 60kg의 어르신이라면 저는 최소 70g 이상의 단백질을 권장하는데, 그렇다면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300g 이상이 될 테고요. 그리고 계란은 12개, 계란 12개 먹는 건 하루에 먹기 어렵죠. 또는 우유 12팩이 복용이 돼야 이렇게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무리한 그런 식습관은 어르신들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어떠한 식습관을 갖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내용을 말씀드리죠. 소고기, 돼지고기는 드시라고 설명은 하고요. 일반적인 식사는 최근에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간 시리얼 같은 게 있습니다. 시리얼을 또 안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시리얼 1회에다가 계란은 하루에 한두 개 정도, 그냥 계란은 우리가 삶아서 먹을 수도 있고 또는 조리를 해서 다른 여러 우리가 먹는 반찬이나 또는 다른 조리 제품에 넣을 수도 있고요. 하루에 우유 한 팩 정도는 시리얼하고 섞어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부 한 모 정도 섭취를 하면 여기서 30g이 나오게 되고요.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밥심이라 그러죠. 밥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냥 흰쌀밥 말고 잡곡밥을 좀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잡곡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잡곡을 조금 더 섞어서 하루에 식사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생선이나 또는 소고기 같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여러 질문들이 나오네요. 생선 육포는 어떤가요? 생선 육포 좋죠. 특히 생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고단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장하고 있고요.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는 굉장히 많죠. 근데 최소 하루에 한 개 이상의 계란 섭취를 1년 이상 꾸준히 할 경우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근감소증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잡곡밥, 귀리밥, 서리태콩.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콩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단백질의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거기에 들어있는 유용성 성분들은 근감소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콩을 섞은 잡곡은 굉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육류를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렇다고 육류를 완전히 섭취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특히 아시아인들이 서양인들보다 생선이랑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기를 비교했을 때 그 두 가지를 분유를 봤을 때는 고기를 위주로 하는 그런 단백질 섭취가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많이 먹는 것보다는 생선을 통한 단백질 섭취가 여기 채팅창에도 나왔는데 통풍 같은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면서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좋고요. 다시 또 강의로 넘어가게 되면 단백질이 600g이 되면 여기서 우리가 근감소증이 중요한 게 류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류신 60g하고 동등하죠. 그러니까 적은 양의 류신을 먹더라도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되는 거고 이 류신 60g에서 또 중요한 성분이 이 HMB라고 하는 류신의 대사산물인데요. 이거는 3g만 있어도 60g의 류신을 대신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 HMB라고 하는 그런 건강기능 보조 식품이나 또는 류신이 들어있는 식품들이 근감소증에 대한 단백질 보충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여러 연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근감소증의 치료, 산화 스트레스 억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근감소증이라 하는 게 단백질 섭취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채팅창에 콩밥 또는 뭐 생선, 육포, 채식주의자는 단백질이 부족하겠네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채식주의자, 비건 분들도 여러 비건의 형태가 있죠. 그런데 완전히 콩류나 또는 단백질의 그 두부 같은 채식 단백질도 섭취하지 않는 것은 무지하게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또 우유를 통해 섭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채식주의자도 다 똑같이 단백질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또한 채식주의자들이 근감소증에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단백질 섭취가 충분히 되더라도 근육이 분해가 되면 안 되는데 근육이 분해가 되는데 산화 스트레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디톡스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톡스를 하는 그런 산화 스트레스 억제 식품들이 여기 보시는 이렇게 채소들이 많거든요. 채소나 또는 이런 과일 같은 류가 많죠. 녹황색 채소들이 많은데 특히나 너트류들 또는 우리가 프루트라 그러죠. 여러 베리류들 또는 포테이토 같은 감자 또는 월넛 같은 너트류 같은 것들은 근감소증 예방에 매우 도움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산화 스트레스 억제하는 디톡스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 식품들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영양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뒷부분은 약재에 대한 부분인데 상당히 앞서간 부분이고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끝낼 겁니다. 약재 개발을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저희 의사들이나 또는 제약회사들이나 약사들이나 여러 기초 전문가들 분들께서 약재 개발을 하는데 두 가지 기전이죠. 단백질을 잘 생기게 하는 합성 기전, 그리고 생긴 단백질이 분해가 안 되게 하는 분해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하고 있는데 먼저 합성 쪽을 한번 보시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장 호르몬이죠. 성장 호르몬은 소아한테도 치료하고 있는 그런 호르몬 치료인데 이런 성장 호르몬 또는 성장 호르몬과 유사한 기능을 보일 수 있는 인슐린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라 그래서 IGF라고 하는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근감소증 치료하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현재 근감소증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있는 특히나 암성 근감소증 환자들이나 또는 근감소증이 많이 증가할 수 있는 다른 2차성 환자들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지만 일반 노화성 근감소증 환자에서는 아직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심혈관계 부작용들 때문에 갑자기 급성 심부전이 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하지 않고 있고요. 다음은 남성 호르몬이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근감소증이 일어나는 남성들의 분율이 더 높은데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0세 이후부터 남성 호르몬이 1년에 1%씩 감소해요. 이것 때문에 계속 조금씩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은 근력 강화에 매우 도움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들어보시면 매년 올림픽 때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게 사실은 도핑 약물이거든요. 올림픽 운동선수들이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으면 안 되는 그런 약물인데 이런 약물도 일부의 저희 환자들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노화성 근감소증 환자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성장 호르몬처럼 심장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근육 성장 호르몬들의 여러 심장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약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채팅창에 말씀해 주시는 약이 나오네요. 근데 제가 운동선수 특정명을 얘기할 수는 없어가지고 많은 운동선수들이 사실은 이런 약제들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약제는 그런 직접적인 남성 호르몬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수용체를 조절하는 약제입니다. 여성 호르몬 수용체 조절 약제는 지금 이미 많은 환자분들 또는 골다공증 위험 환자분들에게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약자로는 썸이라고 부르고요.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인데요. 이것을 똑같이 모방해서 남성 호르몬을 조정하는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제라는 약제가 나와 있는데 이 약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고 임상시험이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식약처 허가를 받고 있고 국내에도 진행 과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1, 2년 또는 2, 3년 내에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첫 번째 후보군 약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무래도 우리가 근감소증을 위해서 영양과 운동이 중요하지만 약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위험한 약제를 바로 처방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약제, 즉 기존에 우리가 병원에서 쓰고 있는 그런 약제를 갖고 근육에 효과가 없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요. 특히 비타민 D, 골다공증 환자한테 드리는 비타민 D는 다음과 같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E형 근육이 근감소증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E형 근육을 증가시키고 근육을 늘려주고 또는 염증을 줄여주고 여러 가지 단백질 발현에 관련된 유전적인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근력 효과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비타민 D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혈압 약제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혈관 기능이 근감소증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근감소증에 고혈압 약제를 활용한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혈압 약제가 혈관을 많이 생기게 해주고 또는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여러 효과들이 알려져 있어서 고혈압 약제를 근감소증에 활용하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고 아마 임상 현장에서도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난 연구 결과인데 앞서 소개해드린 고혈압 약제랑요. 또 그 앞서 말씀드렸던 류신이라고 하는 그런 필수 아미노산을 함께 복용해가지고 10년간 환자를 지켜봤는데 이러한 환자들이 근감소증이 발생하지 않고 또는 근감소증이 예방되는 그런 효과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약제들, 안전한 약제들을 조합해서 환자들에게 적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건 조금 더 재미난 약제인데 왼쪽에 보시면 요거는 G, 우리가 마우스를 해부해 놓은 사진인데 근육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 있죠. 그리고 요거는 양인데요. 양도 굉장히 근육이 증가해 있고 소도 또 개도 굉장히 근육이 증가해 있죠. 이거는 우리 몸에는 마이오스태틴 액티빈 2라 그래서요. 근육이 무한대로 성장하지 않게끔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유전인자들 관련된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기량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억제하게 되면 근육이 일부 조금 더 많이 성장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세포 치료하는 그런 약제가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관절 골절이나 임상적으로 노인성 근감소증 환자들에서는 이 약제를 투여했을 때 근육의 통증이나 근육의 분해가 더 많이 증가하는 그런 합병증들이 있어서 아직은 약제로 쓰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유전적으로 근육이 분해가 되거나 유전적으로 근육이 생성이 안 되는 유전성 질환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전성 질환 환자들에서는 해당 약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 제가 제일 첫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죠. 거의 근감소증은 노화의 현상이다. 그리고 근감소증은 노쇠에서 중요한 부분은 근육의 감소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노화를 억제하는 약제들이 근감소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노화 약제들은 정말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자축 위에 있는 나드 솔틴 액티빙 컴파운드라고 하는 그런 약제들은 하버드 그룹에서 연구하고 있는 항노화 약제인데요. 이 약제가 근감소증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우측에 보면 상당히 재미난 얘기인데 우리가 젊은 피로 수혈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수혈을 합니다. 젊은 마우스, 젊은 쥐에 있는 성장인자를 늙은 쥐죠. 우리가 근감소증이 있는 쥐에게 주입했을 때 근감소증이 좋아졌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겨울잠을 자는 곰들은 그 동면 기간 중에 근육량이 전혀 줄어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동면하는 동안에 운동을 하지 않고 먹지도 않는데 어떻게 근육이 줄어들지 않지? 라는 궁금증에서 나온 그런 여러 효소 관련된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도 앞으로 근감소증 환자들의 그런 근력 감소와 근육 감소에 도움이 되는 약제로 개발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아직까지 근감소증 치료에 효과를 입증했거나 안전성을 입증한 약제는 없습니다. 다만 운동과 영양에 대한 효과들은 입증이 되어 있고 권장을 하는데 단독이 아니고요. 운동과 영양을 어떻게든 병합해서 하는 것이 현재 학회나 여러 연구진들이 권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항성 근력 운동,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저항성 근력 운동과 앞서 말씀드렸던 류신이 풍부한 적합한 영양 중재를 병합해서 하는 것이 근감소증에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슬라이드 내용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좀 정신없이 양이 많아서 했는데 채팅창의 내용들을 함께 답변 드리면서 제가 진행하냐고 시간이 좀 많이 진행된 것 같고요. 강의를 요약 드리면요. 근감소증이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희가 어린 아이들 또는 젊은 사람들에서 근감소증도 역시 근감소증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질환의 영역, 이제 근육이 감소한 현상이 아니고 병원에서 의사들이 진단하고 치료해야 되는 그런 질환은 근감소증은 노인에서 부르는 얘기고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방과 중재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근감소증 진단을 위해서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근육량의 측정, 그리고 근력의 측정, 근수행 능력의 평가가 필요하고 병원에 가면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육을 젊은 나이 때부터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본인의 근육이 몸에 축적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은 약물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운동과 영양의 복합요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저희 근감소증에 대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을, 많은 내용들은 제가 또 추후에 여러 소통창을 통해서나 또는 개인적인 제 이메일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